자, 기본이론 과정 40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같이 우리 8장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430페이지예요. 430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오시기 바라겠어요. 자, 8장 이용 및 개발론 이 파트도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적게는 2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지난 시험 3문제 나왔고요. 여론실 이번 시험에도 2문제에서 3문제는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파트에 비해서 비교적 평이한 부분이에요. 물론 처음 듣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훨씬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득점을 하셔야 될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크게 2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절은 부동산 이용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2절은 부동산 개발 활동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용 활동 2부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개발에서는 매 회마다 빠져나오고 출제가 됐죠. 그래서 지난 시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 교재 2절 개발활동 여기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도 이용활동 2부는 생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절 개발활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436페이지를 보세요. 436페이지는 2절 부동산 개발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챕터 봅시다. 1번 챕터는 부동산 개발의 의의다 소개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흔히 우리가 부동산 개발이다, 그럼 뭘 이야기할 것인가?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킨다는 이야기. 참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켜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토지를 개량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켜서 토지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 같은 활동을 우리가 부동산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동산 개발은 뭡니까? 토지 개량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해를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와 같은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울퉁불퉁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골라보겠다는 겁니다. 참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땅을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투입돼야 되겠죠? 자, 이처럼 노동과 자본이 투입돼서 이제 땅이 평평하게 골라졌습니다. 그럼 처음 울퉁불퉁하다가 평평하게 골라진다면 훨씬 더 토지의 가치는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켜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지작업 이도 부동산 개발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내가 이 땅을 평평하게 골랐습니다. 평평하게 골라놓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보겠다는 겁니다. 참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도 이 토지에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면보다 이 토지의 가치는 높아진다. 결국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부동산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좀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켜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한마디로 하면 토지 개량 활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토지 개량 활동도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이다라는 건데, 이때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은 토지 그 자체를 개량하는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지 작업이라든지 도로공사, 배수공사 이처럼 토지 그 자체를 개량하는 활동을 우리가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2번째,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에 것은 이처럼 건물 신축하겠다, 이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참 토지 개량 활동도 크게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과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이때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이다, 이것만 가리켜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뿐만 아니라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 이 모두를 모아서 우리가 광의의 즉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양걸 1번 보세요.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우리가 버렸습니까? 부동산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평가로 1번 봅시다. 자, 협의의 부동산 개발이다. 우리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자, 협의의 부동산 개발에서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봅시다. 자,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을 협의의 부동산 개발이란다. 자,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이란 토지 그 자체를 개량하는 활동이죠. 도로공사, 배수공사, 정지작업 등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편과로 2번. 광의한 부동산 개발이다. 자, 우리 여기서 했죠. 광의한 부동산 개발은 광의의 부동산 개발은 뭡니까?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과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을 포함해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봅시다.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과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을 포함하여 자, 이처럼 조성에 의한 토지 개량과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을 포함하여 광의의 부동산 개발이란다는 겁니다. 건축에 의한 토지 개량이란 공간 창조 활동이지요. 비록 건물 지어보겠다. 그 이야기에서 건물 신축, 다리 건설 등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단 내려옵시다. 양고를 2번 보세요. 부동산 개발의 주체다. 수계도인데, 자, 부동산 개발이 누구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주체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공적 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 주체. 자, 그리고 사적 주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공적 주체는 정부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각종 공기업들이 있지요. 공기업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것은 공기업들도 다 어디에 합니까? 공적주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하튼 공적주체는 무엇 때문에 개발을 할 것인가? 바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우리가 흔히 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영 개발이다. 다음 두 번째 사적 주체라는 게 있죠. 사적 주체는 결국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우리 개인이라든지 다음은 민간 기업도 사적 주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세요. 조합에는 누가 가입합니까? 바로 우리들이 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조합에 가입한 거가 아니겠지요. 우리들이 조합에 가입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조합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디 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사적 주체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개발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결국 어떤 수익성,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사적 주체의 개발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공영 개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저희들 때 공적 주체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따라서 사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건 공영 개발이 아니겠죠. 그래서 비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적 주체는 개발, 공영 개발, 사적 주체한 개발을 비공영 개발이라 한다. 참 사적 주체한 개발을 비공영 개발이다 표현하고 또는 어떤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민간에서 개발이 된 데서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최근에는 이 같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도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공동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 개발이다라고 표현하죠. 또한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이라서 공적체, 사적체, 공사 혼합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다음은 민관 합동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한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을 흔히 우리가 제3섹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는 제3섹터에 의한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개발의 주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적 주체한 개발 공영 개발이란다. 사적 주체한 개발을 비공영 개발 또는 민간 개발이란다는 겁니다.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에서 개발된 걸 공동 개발,
뭐 제3섹터 개발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제 공기업이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것은 공기업 즉 공사들은 어디에 합니까? 공적 주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이것은 조합은 어디에 합니까? 바로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봅시다. 양고로 2번 부동산 개발의 주체다 소개되고 있죠. 편고로 1번 보세요. 자, 공적 주체는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있다는 거죠. 공적 주체 개발 우리가 공영 개발이다 표현했죠. 공적 주체는 공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편고로 2번 사적 주체는 개인, 민간기업,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이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이는 어디 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 조심하자 그랬죠. 사적 주체 개발을 비공영 개발 또는 민간 개발이라며 사적은 어때? 사익, 즉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네, 평월 3번 공사 혼합 부분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는 공적체와 사적체가 결합된 형태다라는 거면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공적체와 사적체에서 개발인 경우를 우리가 공동개발이다. 또는 뭐 제3섹터형 개발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개발의 취지는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단 내려봅시다. 하단 내려시면 양고로 4번 있어요. 양고로 4번. 양고로 4번 한번 봅시다. 여기는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다 소인데 그럼 여튼 부동산 개발은 어떤 과정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내용이에요. 먼저 이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상 아이디어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할 것인가 자 떠올렸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 단계다라는 겁니다. 자 타당하다면 개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가 필요하겠지요. 토지가 그래서 자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참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타당성 분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절차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참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이 기간이 사실 길어질 수가 있다는 그래서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럼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지를 모색 확보한 후에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지를 모색 확보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타당성 분석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고 부지를 모색 확보한 후에 다시 타당성 분석을 하겠다. 굉장히 독특한 절차죠. 잘 기억하세요.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고 부지를 모색 확보한 후에 다시 타당성 분석을 하겠다. 이때도 타당하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금을 조달해야겠죠. 금융, 그리고 건설, 다음은 어땠냐? 마케팅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뭘 할 것인가 떠올리자 그랬죠. 그래서 구상 아이디어 단계다. 다음 이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야 되죠.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고 다음은 부지를 모색 확보한 이후에 다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겠다. 이때도 타당하면 금융 자금 조달했죠. 건설 마케팅 단계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과정 중에 먼저 우리가 여기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그리고 타당성 분석 이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참 예상된 수익 그리고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즉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겠다. 그래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예비적으로 타당성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충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대충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 타당성 분석에서는 대충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를 대충 하다 보면 합격합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타당성 분석 이 단계에서는 이제 복합 개념에 입각해서
복합개념 입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면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대략적으로 계략적으로 되죠. 대충 해보겠다라는 얘기. 그렇지만 본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복합개념 입각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겠죠. 다음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다음은 법률적 측면에서도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복합개념 입각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벌써 이제 참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개발사업 할 필요 없겠지요. 그렇지만 기술적 법률적은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 개발 사업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개발 사업을 할까요? 돈 벌자고는 돈벌이. 그렇죠? 그렇지만 돈벌이가 안 된다면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 개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하다도. 자, 이와 같은 A라는 개발사업 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A라는 개발사업 안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서 모든 개발업자가 채택할 것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하도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 여부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케팅 단계에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저희 지금까지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타당성 분석 단계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마케팅 단계다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제 마케팅 어떤 순서상으로처럼 뒤에 배려하지만 건물 다 지어놓고 마케팅 한다면 그만큼 어떤 이제 개발업자에게 위험이 따르겠죠. 따라서 마케팅은 언제부터 이루어진가? 바로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지 바람직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마케팅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분양이죠. 분양이다. 또는 뭐 분양을 어떤 우리가 매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분양 그리고 임대 참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분양을 받더라도 내가 직접 이 부동산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임대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임대가 안 된다면 굳이 내가 분양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서 이 분양과 임대 이것은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임대가 잘 돼야지 분양도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임대 관련 마케팅은 언제부터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스럽다. 우리 시험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자, 특히 임대 관련 마케팅은 언제부터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임대 완료 기한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개발업자에게는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임대 관련 마케팅은 언제부터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중요 임차자다 또는 정박 임차자다 또는 뭐 임차인 표현을 쓰겠죠. 표현하는데 이분 간단하게 용어 정리합시다. 중요 임차자 또는 정박 임차는 모르니까 여러분이 정박한다 이 표현을 생각해보세요. 정박한다. 자,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자, 이런 얘기가 있겠죠. 항구에 배가 들어왔어요. 배가 들어와서 닷을 내리고 뭐 한다 그럽니까? 정박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닷을 내리고 정박한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경우가 우리 정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중요 임차자 정박 임차는 뭐랄까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머물른 임차인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융기관 있겠지요. 뭐 은행의 지점이라든지 뭐 보험 증권사의 지점 이 같은 경우라든지 뭐 학원 또 어떤지 병원 이 같은 임차인들은 한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임대도 꼬박꼬박 잘 내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이 같은 중요 임차인 정박 임차를 사전에
사전에 많이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 또는 정박 임차인을 사전에 많이 확보내면 군소 임차인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케팅 단계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438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박스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들어있죠. 과정 순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순서부터 잘 이해하자랬죠. 가장 먼저 뭡니까? 구상 아이디어 단계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다라 그랬죠. 그리고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타당성 분석 단계다. 그리고 어떤 금융, 건설, 마케팅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편곡 1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다 소개되고 있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한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으로 계략적으로 계산한다. 대충 검토해 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편곡의 2번 봅시다. 타당성 분석 단계입니다. 이때는 대충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복합 개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한 단계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결국 복합 개념의 입각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기술적, 법률적 타당성 여부보다 궁극적인 의사결정은 경제적 타당성에 달려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 개발사업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여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 여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개발업자마다 요구 승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곡 3번입니다. 이제 편곡 3번은 마케팅 단계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봅시다.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에 달려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시장성이다 표현이 나왔어요. 시장성. 자, 그럼 여러분이 이분은 이런 생각하세요. 흔히 시장성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다. 그럼 시장성이 좋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분양 임대가 잘 된다는 뜻이지요. 분양 즉 매도죠. 임대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이때 시장성이 때 좋다 이런 표현하죠. 반면 분양 임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시장성 안 좋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야? 분양 임대가 잘 돼야 되겠죠. 바로 시장성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개발 통해서 시장성 이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뭘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분양 임대 이걸 떠올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좋다는 이야기는 결국 분양 임대가 잘 된다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시장성 이야기 나면 뭘 떠올리자? 분양 임대 이걸 떠올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첫 번째 다시 보세요.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뭐에 달려있다? 시장성에 달려있다 볼 수 있겠죠. 또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마케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개발 공간의 임대와 매도다라는 겁니다. 처음 임대 그리고 매도 이건 뭡니까? 분양을 뜻하겠지요. 자, 두 가지 마케팅 활동은 서로 연관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임대가 순조롭지 않은 부동산은 매도도 즉 분양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대 잘 되면 분양도 잘 되겠지요. 동그라미 2번 개발 공간에 대한 임대 활동은 개발의 언제부터? 초기 단계부터 잘 기억하셨죠? 초기 단계부터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임대 완료 기간이 길수록 추가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동선 3번 쇼핑센터나 대규모의 사무실 건물 등은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백화점이나 유명회사의 지형과 같은 중요 임차자 즉 정박 임차자로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군소 임차자는 정박 임차자에게 좌우된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이 같은 중요 임차자, 정박 임차자 사전에 많이 확보하면 군소 임차자한테 저절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정도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챕터 개발의 의의는 다 정리해드렸고 다음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교재 440페이지예요. 자, 2번 챕터 보시면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다 속인데 사실 부동산 개발도 어때 위험이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제 부동산 개발도 내가 자 5%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개발한다는 야. 그러나 이 자체가 반드시 달성된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불확실성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도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튼 위험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골 1번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개발은 그 과정에 내포되는 불확실성으로 해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에서 통제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시연. 자,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이다. 자, 인 어떤지 개발업자에서 통제할 수 있겠죠. 통제 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봅시다.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등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거시적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다. 정부의 정책 규제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에 따른 위험이다. 사업주 주변 사회 간접 자본시설 확충의 지연에 따른 위험이다. 매장 문화재 출투로 인한 사업 위험이다.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은 개발업자에서 통제 불가능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예가 나와 있죠. 이 예를 통해서 이제 개발업자에서 통제 가능한 위험이냐, 통제가 곤란한 위험이냐 이렇게만 구분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리 2번 봅시다. 자, 양고리 2번은 이제 부동산 개발했던 위험에 대해서 이 워프드라는 학자가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프드 학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워프드 학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위험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먼저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위험이다. 그리고 비용 위험이다. 이 세 가지로 개발사업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법적 위험에서는 흔히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공법 그리고 사법상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변한다는 이야기. 처음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변함으로 해서 내가 예상했던 개발 사업에 이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의 위험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변했다. 자, 이는 공법적 측면일까요? 사법적 측면일까요? 그렇죠? 공법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들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이제 소유권 관련이라든지 이제 민원 자, 이와 관련해서 내 개발 사업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소유권 민원 이는 어떤 측면입니까? 바로 사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은 이것도 말 바꾸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 관련된 부분은 어떤 측면입니까? 공법적 측면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소유권 관계나 민원 이와 관련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사법적 측면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관련한 공법적 측면, 소유권, 민원 관련한 사법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우리가 법적 위험 또는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하튼 우리는 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법률적 위험을 줄일 것인가? 자,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한다면 이와 같은 법률적 위험을 줄여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그만큼 비용은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법률적 위험은 줄여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편과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편과로 1번 한번 봅시다. 441페이지예요. 편과로 1번 보시면 법률적 위험이다. 줄여서 법적 위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법률적 위험이란 공법, 사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위험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또 1번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공법적
규제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잘 구분하셨죠. 토지 이용 규제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요? 공법적 측면이다라는 거죠. 다음 소유권 관계나 주민의 민원 등 사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위험을 말한다. 자, 소유권 관계나 주민의 민원 이들 어디 합니까? 사법적 측면이지요. 토지 이용 규제 관련한 공법적 측면, 소유권 민원 관련한 사법적 측면에서 발생한 위험을 뭘 합니까? 법률적 위험이란다는 겁니다. 또 2번. 자, 이미 토지 이용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이용하는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인데, 자,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다는 점. 시장의 불확실성. 자,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뭡니까? 시장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같은 시장 위험을 또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시장 연구라든지 시장성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시장 연구는 뭐라고 하신가?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해 본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시장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편에서 시장 이야기하면 뭘 떠올립니까? 시장의 수요 공급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함으로 해서 시장 위험을 줄여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장성 연구입니다. 시장성 연구는 뭐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시장성 이건 뭘 의미한다? 얼마나 분양도 임대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지요. 그래서 어떤 시장성을 연구에 따라서 개발된 부산이 얼마나 분양되고 즉 매도되고 임대될 것인가? 그 분양 임대 가능성을 조사 분석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또 개발에 따른 시장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바로 시장의 수요 공급상을 먼저 분석했죠. 분석하고 내가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해야 된다 해서 시장 연구를 먼저 하고 일토대로서 시장성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편곡으로 2번 봅시다.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로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된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임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또한 매도되거나 즉 분양되거나 임대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뭐라 합니까?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시장 위험이다. 자, 또 1번.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가 필요하다. 그랬죠. 또 2번 봅시다. 자, 시장 지역의 수요와 공급상을 분석을 말하며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은 뭡니까? 시장 연구가 되겠지요. 다음 매매나 즉 분양이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한 것은 분양 임대 가능성 정도를 분석해. 이건 뭡니까? 시장성 연구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자 보세요. 완성되기 전이라 했어요.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누구 입장입니까? 매수자예요. 결국 분양받은 사람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커지가 작아지겠죠? 자, 처음에는 어때? 이 건물이 들어설 것인가? 이 부분부터 어때? 위험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완성에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위험은 어때? 감소한다.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완성에 가까울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어때? 상승한다는 얘기. 이게 동화 3번 내용입니다. 다시 봅시다.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누구 입장을 했죠? 매수자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어때? 감소. 그리고 부동산 가치는 어때?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비용 위험에서는 개발 기간 동안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처럼 개발 기간 동안 추가 비용이 발생되면 어때?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게 바로 비용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개발 기간 동안 개발 기간이 즉
공사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로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 개발기간, 즉 공사기간 동안에 인플레가 예상보다 심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로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이 같은 걸 우리 때 비용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공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즉 개발기간이 길어진 길수록, 그리고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때? 비용 위험은 커진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교재 봅시다.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인플레 공사기간 장기간으로 공사기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따른 위험을 어때? 비용 위험이란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지요. 자, 이는 개발업자에게 위험을 안겨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심할수록, 공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그만큼 어때? 추가 비용이 더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위험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법적 위험, 즉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죠. 다음은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42페이지예요. 442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부터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다 소개되는데,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강남에 오피스 빌딩을 하나 짓겠다는 이야기. 오피스를 지어서 이제 분양, 즉 매도죠. 또는 임대하고자 한다. 이 같은 개발 사업 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개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자,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이 뭘 것인가? 내가 공급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강남이라는 이야기예요. 강남이다. 그럼 이것은 내가 공급한 특정 지역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먼저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 흔히 지역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 경제 분석이다. 그래서 내가 공급한 특정 지역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강남이 되겠지요. 이 강남에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요 요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요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인구는 얼마나 될 것인가, 소득수는 어떨 것인가, 고용 상태는 어떨 것인가. 이 같은 것들이 바로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요인이 되겠죠. 자, 이를 분석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역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역경제 분석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분석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시장 분석은 우리 앞서 얘기했던 시장 연구 이와 같은 의미다. 학자의 뜻은 시장 연구, 시장 분석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바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럼 시장 분석은 뭘 하는 겁니까? 바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장 분석은 시장을 분석한다 했죠. 시장이 뭘 분석합니까? 바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공급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남이지요. 강남. 내가 공급한 특정 지역에 그리고 내가 공급한 유형이 뭡니까? 오피스 빌딩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해 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 때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강남이란 이 지역의 오피스 빌딩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럼 내가 이제 강남의 오피스 빌딩을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료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 이제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장성 분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성 연구 이와 동일한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성 나오면 뭘 떠올리자? 분양, 임대 이걸 떠올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강남의 오피스 빌딩을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즉 매도 임대 가능성 정도를 조사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이거래서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익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수익성 여부를 분석한다. 자,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했죠. 이를 통해서 수익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자금을 끄덕일만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발생이 된지 수익성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로 타당성 분석이다. 다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투자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투자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도 단계를 거친다 생각하시고 순서부터 먼저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였습니까? 내가 공급하는 특정 지역이 있더라. 특정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요인을 살펴보자. 이걸 우리가 지역경제 분석이다 이야기했지요. 다음은 내가 공급하는 특정 지역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상을 분석을 해보자. 일 뭡니까? 시장 분석이다 했습니다. 그럼 자 수요 공급상을 분석했으니까 내가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해보자. 이걸 시장성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분양되는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했으니까 일토대로 수익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게 타당성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투자 분석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어. 순서부터 잘 합시다. 가장 먼저 뭡니까? 지역경제 분석부터 출발했지요. 다음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와 같은 순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 특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수요 공급상을 분석한다. 이건 뭡니까? 시장의 수요공급을 분석한다. 시장 분석이죠. 다음 얼마나 분양되고 즉 매도되고 임대될 시장 가능성 정도를 조사한다. 이건 뭡니까? 시장성 분석이다. 그래서 분양 임대 잘 되면 시장성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잘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제 시장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분석 인류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활용이 되는데 뭐 대표로 우리가 이제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다 이 같은 기법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때 그래서 이제 시장 세분화다. 다음 시장 차별하다. 자, 이 같은 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시장 세분화선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수요자를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수요자를 자 내가 지금 공급자 입장에 개발사만 삽니까? 공급자 입장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죠. 수요자를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구분해 보는 걸 우리가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장 차별화라는 게 있어요. 시장 차별화는 공급되는 제품 즉 상품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해 본다. 이게 시장 차별화예요. 이것은 시장 세분화, 시장 차별화 이 같은 기법을 통해서 우리 시장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분도 우리 시험 말 바꾸기 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잘 되셨는데 자 시장 세분화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수요자를 공급자 아니라 수요자를 씁니다. 수요자를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게 시장 세분화다. 하면 시장 차별화는 공급되는 제품을 차별한다. 공급된 제품 상표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되지 않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벌써 이제 수요자 참 사람들은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뭘 차별시켜야 됩니까? 바로 공급되는 제품이나 상품 이거로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거면서 제품 또는 상품은 차별화시키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자는 어떻게 합니까?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제품이나 상품을 차별화하고 수요자는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되니까 소집단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혼동은 안 될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강남에 오피스 빌딩 공급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강남에 오피스 빌딩 수요자 있겠죠. 이 수요자를 연봉에 따라서 구분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연봉 5천만 원 이하, 연봉 5천에서 1억 사이, 연봉 1억 초과 이렇게 해서 구분해 봤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시장 세분화 기법입니까? 차별화 기법입니까? 세분화 기법이죠. 세분화 기법이다 보시면 되죠. 왜? 수요자 이걸 연봉으로서 구분했죠? 소집단으로 나눠봤다라는 겁니다. 시장 세분화 기법이었죠. 다음은 이제 강남에 공급되는 오피스 빌딩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자, 완공된 지 1년 이내의 것. 1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초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그런 뭡니까? 공급되는 제품, 상품을 구분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시장 차별화다라는 겁니다. 점 우리는 이제 시장 세분화, 시장 차별화 이와 같은 기법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시장성 분석입니다. 시장성 분석은 내가 공급시킨다는 이야기, 얼마나 분양인데서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거죠. 참 시장성 분석 이때도 활용된 기법이 있어요. 기법인데 바로 흡수율 분석이라는 겁니다. 흡수율 분석이다. 이 기법이 활용이 되는데 자, 흡수율 분석이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하세요. 얼마만큼 비율로 흡수됐냐 그 이야기야. 자, 강남에 오피스 빌딩이 하나 공급됩니다. 하나 공급되면 예를 들어서 1년이다. 1년 동안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되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자, 흡수되면 뭡니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다.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흡수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어때? 분양 임대가 잘 되었다 이 뜻이 되겠지요. 흡수율이 낮을수록 어때? 분양 임대는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흡수율 분석 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어때?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또한 흡수율 분석 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는 것인가? 이 같은 흡수율 분석 을 통해서 내가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이 같은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흡수율 분석 을 통해서 수요 공급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 분석과 연관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이 어떤 겁니까? 내가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이 같은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율 분석 이 자체는 시장성 분석과 더욱더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분석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에서는 더욱더 구체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통해서 또 반복 학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442페이지예요. 양월 1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먼저 박스를 보시면 자, 분석 과정이 나왔죠.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 분석부터 출발해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편곡하러 1번 봅시다. 1번. 자,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가구, 고용, 소득 등의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참, 수요 요인을 분석 과정이 바로 뭡니까? 지역경제 분석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편곡하러 2번 봅시다. 특정 지역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 공급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참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서 수요 공급을 분석 과정이 뭡니까?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1번. 자,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장 세분화 기법이었죠. 또 2번. 공급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건 뭡니까? 시장 차별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평으로 3번 봅시다.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즉 분양이나 임대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한 과정이다. 자, 내가 공시했을 때 얼마나 분양돼 임대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걸 뭡니까?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용어 정리 잘하셨습니다. 동일 1번 흡수율 분석이란 이제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이다. 참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된지 파악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 2번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흡수된 비율을 분석하는 거지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할 수 있겠지요. 또 3번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또 4번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아니다. 대상 개발사업에는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데 있다. 자, 이분도 우리 지금 단골 메뉴예요. 조심하세요. 자, 흡수율 분석의 공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 흡수율 분석 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공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과거의 추세를 파악한 데 아니라 바로 미래 흡수를 파악한 데 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봅시다. 동사번 흡수를 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한 미래 흡수를 파악한 데 있다는 거 잘 이해하시고, 평균 4번 투자자의 자금을 요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자, 수익성 여부를 분석하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이지요. 평균 5번 위험과 수익을 고려하여 허용된 위험성에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투자 분석이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맨 하단으로 내려옵시다. 하단 내려오시면 보충학습의 박스가 들어있죠.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의 사업성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다. 이런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이 사업성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도 있다. 이걸 구별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이처럼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이걸 예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자,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나온다면, 수익성을 향상시킨 요인이라면 이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자,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인 개발 사업이 어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수익성을 향상시킨다면 이는 어때? 긍정적인 요인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면 이는 어때?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써서 구분하시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자, 기억본 봅시다. 건설 자재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 보세요. 건설 자재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제 재건축 사업에 있어 그만큼 원가 부담은 줄어들겠죠. 자, 이처럼 자, 원가 부담이 줄어들수록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향상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2번 공사기간의 단축입니다. 공사기간이 단축될수록 그만큼 원가 부담은 어떻습니까?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수익성을 향상시킨 요인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번 공사비 하락이다. 말만 살짝 바꿨네요. 공사비가 하락할수록 그만큼 원가 부담은 줄어든다. 역시 수익성을 향상시킨 요인이 된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1번 자, 이주비 대출금리가 하락합니다. 대출금리가 하락할수록 그만큼 조합의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어때? 줄어들겠죠. 그럼 수익성을 향상시킨 요인이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음번 보세요.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 분양분이 있겠죠. 그럼 일반 분양분에서 분양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어떻습니까? 상승할수록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B번 보세요. 용적률의 할증입니다. 그럼 용적률이 할증이 된다. 그럼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분양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럼 분양 면적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은 어때? 향상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조합원 부담금 인하다. 그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줄어들수록 그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정반대예요. 기억 보세요.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할수록 결국 어때?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조합 입장에서 원가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악화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공사기간의 연장이다. 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가 부담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그럼 어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2번 공사비의 상승이다. 자, 결국 공사비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원가 부담 늘어나겠죠.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이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되겠죠. 1번 이주비 대출금리의 상승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수록 조합 입장에서 원가 부담은 늘어나겠죠.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이네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음번 일반 분양물의 분양가가 하락할수록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떨어지겠지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되겠죠. 다음 용적률이 감소할수록
분양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될수록 재건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요. 다음, 이응문 보세요. 기부 찬압이 증가하는데 기부 찬압이 뭡니까? 정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게 기부 찬압이죠. 무상으로 기부하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 초합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럼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수익성을 향상시킨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어 있고,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만 구분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부터 나와 있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드리고, 다음 시간은 부동산 개발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